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오래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아주 조용한 피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끝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말들이 자꾸만 되살아나고 다 큰 자식의 표정 하나에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는 그 무거움 말입니다. 저는 그 무거움이 약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낸 사람에게 남는 깊은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도 아니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오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아주 조용하고도 안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를 잡기 전에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역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밤인지, 부산의 새벽인지, 대전의 조용한 거실인지, 혹은 다른 나라의 늦은 저녁인지, 저는 그런 작은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원하신다면 선풍기 소리 같은 잔잔한 백색 소음을 틀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이 세월만은 아니라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끝까지 안고 살 필요 없는 것들을 끝내놓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먼저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조용한데도 어딘가 늘 긴장한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되게 비슷한 삶의 결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시간,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다움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딸이었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늘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립니다. 밥은 챙기고 집안일은 하고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알게 됩니다. 조용한 부엌 불빛 아래서 컵 하나를 씻다가 혹은 이불을 펴다가 문득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아직도 마음이 아픈지, 왜 그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지, 왜 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은 견디는데 능숙해지지만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습관화와도 닿아 있습니다. 반복된 역할은 성격처럼 굳고 반복된 희생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도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참 신기하죠.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먼저 찾습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자기 검열부터 시작하는 사람, 사실 그게 제일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툭 한마디 던집니다. 엄마는 왜 또 그렇게 생각해? 그 말은 말한 사람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별일 아닌 척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그 짧은 말 하나가 하루 종일 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한마디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음은 나이 따라가고 상처는 기억 따라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쪽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짐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일에 가까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책임이고 무엇이 습관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자기 소모인지, 무엇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이고 무엇이 이제는 놓아도 되는 짐인지 구별하는 힘 말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착한 사람으로는 남을 수 있어도 편안한 사람으로는 늙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거창한 결심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지금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무엇을 더 안아야 하는지는 익숙하지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아직 서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서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천천히 배워도 되는 삶의 후반부 숙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장을 조용히 넘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래 무거운 분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큰 사건보다도 작고 사소한 장면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삶을 흔드는 것은 늘 거창한 비극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비극이라고 부르지 않는 순간들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서글픕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그 별일 아닌 일들 때문에 조금씩 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익숙한 장면을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가 여러분, 저건 내 얘긴데요 하고 속으로 작게 대답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식의 무심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빠르고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툭 던진 한 문장이 듣는 사람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왜 또 그렇게 생각해? 그건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듣는 순간에는 저도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원래 말이 짧지.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를 닦아놓은 식탁 위, 이미 조용해진 집 안, 벽시계 소리만 작게 들리는 순간에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예민했던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쉽게 말한 걸까?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는 저 한마디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까? 저는 이런 밤이 중년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곤하면 잠이라도 금방 왔는데 이 나이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뒤척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식은 한마디 하고 잊었는데 엄마는 그 한마디를 이불 속까지 데리고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자신이 먼저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랬고 친척 사이에서도 그랬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서운해하면 제가 먼저 풀어주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제가 먼저 웃고 말이 꼬이면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원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누구와도 대충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오래 이어온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온, 내가 먼저 이언. 아무도 그것을 장부처럼 적어두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다 기억합니다. 관계학에서는 이것을 비대칭적 정서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쪽이 관계의 온도를 계속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피로가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따뜻한 관계를 만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체온을 계속 내주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넌 참 어른스럽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조금 은은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른스럽다는 칭찬 뒤에 늘 참아줄 사람이라는 기대가 숨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편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더 많은 일이 조용히 그 사람 쪽으로 밀려옵니다. 세상에는 회의 시간보다 눈치 시간이 더 긴 관계도 있습니다. 참 세련된 비효율이지요. 심지어 사과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꼭 제일 많이 잘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안의 문제를 여전히 내 책임처럼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남편도 자기 판단을 해야 할 나이인데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와 감정과 균형을 내가 다 붙들고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누가 기분이 상하면 제가 먼저 눈치를 보고 누가 무슨 결정을 망설이면 제가 대신 걱정하고 가족 사이에 찬 기운이 흐르면 그것을 녹이는 일도 제 몫처럼 느껴집니다. 도와주는 것과 떠맡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선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 표정이 어두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조정실에 혼자 앉아 모든 버튼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조정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했다는 말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원래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지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오래된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참았고 이미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꺼내기도 애매한데 이상하게 비슷한 장면만 오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보던 눈빛,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했던 순간 억울했지만 설명하지 못했던 날, 그런 기억은 지나간 시간이 가져가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 연구에서도 감정이 강하게 얽힌 장면은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그 순간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나간 장면이 지나간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의 표정과 말투와 관계까지 조용히 흔들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은 원래 큰 짐보다 작은 돌멩이 때문에 더 자주 절뚝이니까요.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큰 상처보다 작은 서운함을 더 오래 끌고 갑니다. 큰일은 큰일이라고 인정이라도 받지만 작은 서운함은 대개 이해받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단단하게 살았는데도 정작 아주 사소한 한마디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 눈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괜찮은 척 살아온 사람의 조용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참는 성격이야. 원래 속으로 사귀는 편이야. 원래 남부터 챙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오래 살아보니 그중 많은 것은 성격이라기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이 익혀버린 생존 방식에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관계가 덜 흔들리고 집안이 덜 시끄럽고 내가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도 그것을 원래 내 모습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조용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을 문제로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서운한 일이 생겨도 바로 서운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났다고 인정하기 전에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닌지부터 살핍니다. 마음은 분명히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는 그 신호를 자꾸 번역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내가 조금 더 넓게 보면 되지. 언뜻 보면 참 어른스럽고 부드러운 태도 같지만 사실은 내 감정의 원문을 계속 삭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감정은 원래 알아차려질 때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알아차리기 전에 늘 축소 번역을 해버리면 마음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적으로 억눌린 감정이 결국 더 느리고 깊게 몸에 남는 현상을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휴지통 자동 비우기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삭제 버튼도 잘 안 먹습니다. 업데이트 알림도 안 뜹니다. 참 구식인데 또 놀랍도록 집요하죠. 그래서 낮에 괜찮았던 일이 밤에 다시 떠오르고 그 순간에는 넘긴 말이 며칠 뒤 샤워하다가 문득 가슴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감정은 사라진 척 하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용한 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것은 익숙한 희생이 성격처럼 굳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했습니다. 집안이 돌아가게 하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오래 맡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도 그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늘 먼저 챙기니까 상대는 조금 덜 살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가 늘 먼저 풀어주니까 상대는 자기 말과 행동을 깊이 돌아보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가 늘 먼저 수습하니까 집안의 정서적 비용은 자꾸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균형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는 한 사람만 오래 달아가는 구조, 저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위험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삶 전체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슬픈 일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흔한 것은 별일 아닌 듯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말투가 조금 짧아지고 웃음이 약간 늦어지고 누군가의 다정함도 선뜻 믿지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정은 문 앞에 신발처럼 니틀리 벗어 두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먼지처럼 따라 들어옵니다. 아주 가볍고 아주 미세해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구 위에 얇게 내려앉은 먼지처럼
분명히 존재를 드러냅니다. 늦은 저녁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 끝만 살짝 흔들어도 방 안 공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래된 서운함과 부담감도 그렇게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꼭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편해도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낯선 평온보다 더 안전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데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미 지쳤는데도 아직 내가 더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정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뒤로 밀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기분은 빨리 알아차리는데 내 마음은 늘 나중에 확인하는 삶,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내 상처는 축소하는 삶, 남의 책임은 보듬으면서 내 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삶.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단정하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저는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꼭 알아차려야 할 조용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다시 불러 세워야 한다는 경고 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온 사람에게 가장 끈질기게 남는 짐 중 하나는 이상하리만큼 모든 일을 내 잘못처럼 끌어안는 버릇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살아온 사람이 몸에 익힌 자동 반응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가족 사이에 서늘한 기운이 돌면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먼저 내가 말을 잘못했나를 떠올립니다. 자식과 조금 거리가 생겨도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을까 보다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말수가 줄어들어도 상대의 태도를 보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하고 자기 쪽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참 묘하지요. 감정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장면인데 책임은 늘 한 사람의 가슴으로 먼저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겉으로 아주 조용합니다. 서운해도 크게 따지지 않고 억울해도 별일 아닌 척 넘기고 속으로는 상처가 큰데도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으면 괜찮았을까?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물론 자기 돌아보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 앞에서 무조건 자기 자신부터 유재석에 앉히는 것은 돌아봄이 아니라 습관화된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정서적 귀인의 방향이 늘 자기 쪽으로만 과도하게 고정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마음이 자동으로 내 탓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래 평화를 지켜온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보다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씩 이런 공식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접으면 빨리 끝난다. 내가 먼저 미안해하면 덜 시끄럽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관계가 유지된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너무 오래 반복되면 나중에는 사실관계보다 먼저 죄책감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가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도 나는 먼저 나를 의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증거 제출도 하기 전에 반성문부터 쓰고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잘못보다 반성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가장 착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일 많이 참은 사람이 꼭 제일 많이 미안해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공정함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늘 먼저 죄책감을 떠안으면 상대는 자기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아볼 기회를 잃습니다. 관계는 겉으로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금이 간 컵 위에 계속 예쁜 냅킨만 덮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단정해 보이지만 물을 따르면 결국 새어나옵니다. 감정을 덮어둔다고 해서 구조가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더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는 작은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차분한데 속으로는 늘 자기 검열이 과열된 상태. 저는 그것이 중년 이후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피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황이 불편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은 내가 예민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아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내가 나를 무조건 변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대를 단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자동으로 피구석에 세우는 오래된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저라면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돌아보겠지만 그 말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건 그냥 넘기지 않으려 해요. 이 문장은 크지 않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숙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보존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우기지 않으면서도 내 상처를 없는 일처럼 지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 태도에서 사람은 이상하게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책임있게 다루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무조건 참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온 죄책감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자기 안에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서운함과 미움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서운함은 마치 다 닫은 줄 알았던 서랍 안에서 가끔씩 스스로 열리는 편지처럼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의 말투와 표정과 공기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바람의 방향까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은 참 선택적이어서 장을 봐온 목록은 금방 잊으면서도 마음을 긁었던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보관해 둡니다. 뇌과학에서는 감정이 강하게 실린 기억일수록 더 깊게 각인된다고 설명합니다. 듣고 보면 참 얄밉게도 효율적인 구조이지요. 상처는 고해상도로 저장하고 왜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는 바로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태로 오래 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 걸 아직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면만 오면 마음이 먼저 굳어집니다. 비슷한 말투, 비슷한 눈빛,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장면이 현재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반응하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말하지 못한 상처는 마음속에서 끝맺음을 받지 못한 채 오래 머뭅니다. 참았던 사람일수록, 어른스럽게 넘겼던 사람일수록 그 감정은 더 조용히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서운함이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시간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도 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반복되면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에만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의 다정함 앞에서도 어제의 상처를 먼저 꺼내들고 지금의 평온 속에서도 오래된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감정심리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정서의 반복적 활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은 조금 딱딱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끝난 뒤에도 자꾸 현재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서운한 것은 내가 뒤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가 보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때 정말 많이 아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팠다는 사실과 거기에 계속 묶여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년 이후의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치자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일은 분명 내 마음에 오래 남았고 그 상처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까지 그 감정에게 다 내주지는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품고 사는 사람은 되게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오래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이 깊다고 해서 상처까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성숙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어떤 감정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오래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것을 놓는 일이 차가움이 아니라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의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더 오래 붙잡혀 있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말은 미움으로 상대를 누르지도 않고 상처를 대충 덮지도 않습니다. 기억은 기억대로 남겨두되 내 삶의 방향키는 다시 내가 쥐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사람을 더 단단하고 더 우아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상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들고도 그 상처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된 서운함은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지나간 계절의 일부가 됩니다. 여전히 기억은 나겠지만 더는 나를 붙잡지는 못하는 그런 계절 말입니다. 오래된 서운함이 조금씩 마음에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깊고 더 무거운 짐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바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책임감 있어 보이고 참 든든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말은 얼핏 보면 성실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쉬지 못하는 마음, 놓지 못하는 손, 그리고 늘 긴장한 채 집안의 온도를 관리하는 한 사람의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피로가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식의 선택, 집안의 분위기, 친척 사이의 불편함까지 이상하게 늘 내 쪽으로 모여드는 삶이 있습니다. 누가 기분이 상하면 내가 먼저 걱정하고, 누가 결정을 못하면 내가 먼저 머리를 싸매고, 누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면 내가 중간에서 수습합니다. 자식이 이미 다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나이인데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까지 대신 책임지려 합니다. 남편의 일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괜히 제가 먼저 앞질러 걱정하고 먼저 대비하고 먼저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참 별일이요. 세상 사람들은 은퇴를 말하는데 어떤 여성들은 70이 가까워져도 집안 정서관리직에서 퇴직을 못합니다.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감사패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출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내가 해야 집이 돌아간다는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고, 내가 손을 놓으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는 한 사람이 늘 감정을 흡수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현실은 아주 익숙합니다. 누가 화를 내면 제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누가 실수하면 제가 괜찮다고 덮고, 누가 책임을 미루면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족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늘 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맡게 되고 남도 모르게 계속 기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다 떠안는 순간 다른 사람은 잘할 기회를 잃습니다.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은 언뜻 사랑 같지만 오래 반복되면 상대가 자기 몫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은
자기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배우자는 감정과 책임을 자기 손으로 다루는 훈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지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이 해주고도 오히려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묻지 않지? 왜 이 집의 평온은 늘 내 체력과 내 인내 위에 세워져 있지? 왜 나는 늘 중요한 사람인데도 정작 내 감정은 늘 후순위이지? 이런 질문이 조용히 쌓이면 사람은 겉으로는 헌신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피로는 쉬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역할의 피로는 쉬어도 잘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집안의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곱씹고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혹시라도 내가 손을 놓았을 때 생길 불편을 상상합니다. 마음은 늘 대기 상태입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는 컴퓨터처럼 조용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실제로 한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늘 대비하고 늘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사람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파도만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남이 배워야 할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구별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중년 이후에 꼭 배워야 할 깊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늘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을 끊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 남겨두되 책임까지 몽땅 등에 지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참 아끼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번 일은 네가 스스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문장은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고 거리를 두지만 냉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아이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편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리에서만 손을 내밀고 그 외의 자리에서는 분명한 선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가족 안에서도 더 오래 존중받고 자기 자신도 덜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비로소 오래도록 어깨에 걸쳐져 있던 과도한 부담감이 조금씩 내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죄책감도 조금 내려놓고 오래된 서운함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품격이라고 하면 말투가 점잖은 것, 옷차림이 단정한 것, 남 앞에서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보다 내가 더 이상 무엇에 끌려다니지 않을지를 아는 데서 생깁니다.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오래된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내 책임이 아닌 짐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저는 그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얼굴빛까지 조금씩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참을수록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끝까지 맞춰줄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줄여가며 살아도 그것을 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다 품는다고 해서 모두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참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오래 버티다 보면 사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눈빛이 피곤해지고 웃기는 웃는데 마음이 따라 웃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깊이는 더 많이 견디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데서 나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경계 설정과 자기 동일성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단순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내 편으로 다시 돌려 세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말이 예전보다 조금 짧아져도 차갑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어도 매정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죄책감에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화나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으려는 지혜에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주름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감정과 어떤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지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나무도 겨울을 몇 번 지나고 나면 필요 없는 가지에 더 이상 무리하게 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나눌 줄 압니다. 사람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남은 생을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고 어디에서 물러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이고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가끔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달라지면 주변에서 섭섭해하지 않을까,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변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조용한 아이러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틸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다가 내가 조금 선을 그으면 그제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참 기묘하지요. 내 고단함은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변화는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을 견디는 것이 바로 새로운 품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결국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는 따뜻하고 어디부터는 나를 지키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중년 여성의 깊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칠어지지도 않는 상태, 서운함을 다 털어내지는 못했어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핑계로 자기 삶 전체를 내어주지는 않는 상태. 그것은 아주 조용한 변화이지만 삶 전체의 결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나는 이제 달라질 수 있구나. 나는 여전히 따뜻할 수 있고 동시에 나를 지킬 수도 있구나. 저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남은 인생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깊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제 마음이 어디쯤 닿아 있는지 이미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05년이라는 시간을 다 살아낸 사람의 목소리로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후회되는 것은 대개 더 많이 못 가졌던 것, 더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안고 살 필요 없는 것들까지 품고 살았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오래 품고 있었던 죄책감, 이미 끝난 장면인데도 아직 가슴을 눌러 앉아있는 서운함,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으며 어깨 위에 얹어두었던 무거운 책임감.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아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참는 힘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힘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정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는 마지막 다정함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무엇이든 다 감싸 안는 쪽으로 흘렀다면 나이 든 뒤의 사랑은 무엇을 끝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는지 구별하는 쪽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도 한 사람 몫으로 정중히 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놓으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 같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손을 떼면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가 또 무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 오래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에게 내려놓음은 자유보다 먼저 불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놓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반드시 따뜻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드는 오래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내가 계속 무거워져야만 유지된다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애써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난 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결심 말고 누구에게 당장 긴 이야기를 꺼내는 일도 말고 그저 종이 한 장을 조용히 꺼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제 끝까지 안고 살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름 붙여진 순간부터 비로소 자기 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심리치유에서도 감정을 정확히 명명하는 일은 회복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무겁던 짐도 이것이었구나 하고 알아보는 순간부터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형태를 드러낸 짐은 언젠가 내려놓을 길도 찾게 되니까요. 어쩌면 오늘 밤 당장 다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습관처럼 또 누군가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될지 모르고
또다시 내가 먼저 마음을 접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안고 갔을 것을 이제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무 오래 안고 있던 짐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큰 결심보다 먼저 오는 작은 선명함, 바로 거기서부터 남은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아주 무거운 숙제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마음 하나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다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제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소리도 조금 멀어지고 방 안의 공기도 더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들 가운데 단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오늘 다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었던 마음 하나를 가만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재판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오래 수고했다고 이제는 조금 덜 무거워져도 된다고 속으로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밤은 답을 주기보다 짐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스스로 알아본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곁에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따뜻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